만약에 20대 나에게 돌아가서 음. 내가 20대 나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저는 지금 2030에게 해 드리고 싶은 말은 "결혼해라." 결혼해라. 네. 되도록 일찍 하는 게 좋다. 사성에 젖어서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못한다. 아예 바보였을 때 해라 이런 게 아니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는 걸 추천하고. 꼭 저한테 하시는 얘기 아, 같은데. 진짜, 진짜, 진짜. 그리고 영어 해라. 영어를. 영어 공부해라. 네, 이렇게 책 읽는 사자님 오늘 모셨습니다. 이렇게 팟캐스트 하는데 첫 게스트로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뭐 책사님과 이렇게 친분이 있죠. 지금 음. 벌써 이렇게 몇 년째 음.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친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게스트로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는 나름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쓰신 책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기존에 영상 찍으신 것도 이렇게 보고 했었고 나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게 흥미롭게 제가 발견했던 게 그 다양한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적어왔거든요. 뭐 네. 예술가, 독서가, 음. 서평가, 음. 작가, 강연자, 또 기획자, 뭐 음. 사자 그라운드 대표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중에 혹시 이 일이 정말 나를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다 또는 애착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분야나 타이틀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정체성은 이 기독교인 같아요. 일단은 그게 첫 번째 정체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걸어온 길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예술 영역에 있었다 보니까 예술가라고 하는 거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누구야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은 이제 예술가라고, 저는 이제 제가 예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짝 활동을 했었고. 예. 혹시 예술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소해할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혹시 네. 생각하시는 예술가의 개념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무엇이냐도 이게 정의를 하는 논문도 되게 많아요. 누가 예술가냐? 예를 들어 작가를 예를 들면 작가협회에 등록하는 게 작가냐?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라는 이 직함은 자칭 예술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술가라고 하는 거. 그러면 뭐가 예술이냐? 그래서 저도 막 찾아봤죠. 근데 이제 톨스토이 예술론을 보면은 뭐가 예술이냐, 뭐가 예술가냐면 사람들에게 내가 느끼는 정서를 엇비슷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과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드백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 내가 느꼈던 게 그런 거였어. 이렇게 어떤 공감적인 능력의 통로를 이렇게 생성하는 거. 그거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선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이런 건 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위주로 이렇게 한다. 그럼 이게 뭐 농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뭐 이론을 사상가다 이런 건 좀 너무 거창한데, 저는 일종의 예술가로 부르신 바 돼서 큰 의미에서 그 예술가라는 범주 아래 유튜버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근데 그 의미에서. 말씀하신 그 예술가의 정의가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음. 참 와닿는다고 느끼는 게 사실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은 음. 하잖아요. 뭐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경험을 하고 또 일상에서 감정을 다양하게 음. 느끼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참 말이나 또는 글이나 아니면 어떤 비주얼적인 거라든지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한 탤런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딱 그 자기가 느꼈던 감정인 것 같은데 표현은 못해. 근데 음. 어떤 사람이 그걸 굉장히 클리어하고 선명한 언어 음. 또는 뭐 영상으로 네. 표현했을 때 그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술가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톨스토이가 말한 예술론에서 그게 예술가가 하는 음. 이야기예요. 예술가를 정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참 안 그래도 그 또 책사님 같은 경우는 인사이트 텔러시잖아요. 그런 말도 만든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정말 느끼는 게 특별히 그 벤 샤피로가 예. 쓴 책 제가 번역했잖아요. 예. 그 역사의 오른편 예. 오른편. 근데 그걸 정말 정말 이렇게 잘 활용하신다고 저는 어. 생각을 했어요. 어. 근데 그중에서 제가 이렇게 많이 느꼈던 거는 뭐냐면 쉬운 언어로 그걸 풀어서 설명하시는 능력이 너무너무 탁월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부러워하는 재능이잖아요. 어. 뭔가 이렇게 어려운 개념이고 힘든 개념이고 추상적인 음. 개념인데 그걸 이렇게 쪼개서 음. 사람들에게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언어로 풀어내는 거. 음. 근데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술가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다른 뭐 타이틀 같은 거는 다 이렇게 딱 들으면 직감적으로 네. 감이 오는데 네. 이 사자 그라운드 대표 이거는
이게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게 어떤 곳일까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필명이 책 읽는 사자잖아요. 음. 여기서 사자는 동물 사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 이제 독서 멘토링을 미약하지만 했어 왔고,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제 사업에 이용하는 측면으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찌 됐건 이제 1인 기업이지만 사업자를 만들어야 내야 이제 세금도 내고,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나를 반영하는 회사다. 그래서 사자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사자의 영역이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이밍을 그렇게 한 거죠. 사자 그라운드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이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가장 직관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이제 이해하시지 않을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데 이제 는 거죠? 멘토링이라고, 멘토도 아니지만 그냥 아 제가 멘토시죠? 예.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링이라고 만들어서 이제 이분들에게 온 오프라인에서 이제 이걸 파는 거죠. 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안에는 뭐 독서 멘토링도 있고 네. 또 연애 결혼 관련해서도 네. 또 멘토링을 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예. 실제 많은 분들이 참 피드백을 주시잖아요. 아, 네. 관련 독서나 아니면 뭐 연애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요. 네. 네. 근데 그 일반 그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활동하시는 분들과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 점이 문화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또 음. 캐치하고 반응하시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혹시 뭐 최근에 저도 이제 그 영상 조금 되긴 했지만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아, 찍은 거 예. 그것도 이제 보고 또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셨을 건데, 음. 혹시 평소에 이렇게 문화를 접할 때 뭐 영화를 볼 음. 때 보시는 관점이나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어떤 아티스트도 자기 자서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평론의 영역이 있어요. 창작의 영역이 있고 평론의 영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평론하는 거를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의도는 그 창작자밖에 모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그 작품의 기획 의도나 창작 의도는 작가만 알고 있는 거죠. 창작가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창작을 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작품을 볼 때 저 사람의 세계관이 뭘까? 그래, 인터뷰를 좀 보죠. 이 사람 인터뷰 이렇게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 보면 이 사람의 세계관이 좀 잡히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작품을 이렇게 썼을 때 그렇게 어, 좀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이 옳다는 전제하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무신론자냐. 음. 근데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신앙과 생활이 떨어져서 전혀 반성경적인 내용을 작품성이라고 해서 트렌드라고 해서 집어 넣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성경적 가치를 오롯이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유추를 하면 그 사람에게 나오는 아웃풋의 어떤 그 창작품을 보면 이제 가늠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 만든 사람의 어떤 그 철학이라든지 가치관이 어떻게 투영되는지가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맞다는 전제하에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는가. 그래 뭐 이렇게 미시적으로 가면 좀 더 나눌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로 보면은 분별이 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저도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을 보긴 했는데 사실 내용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뭐 약간 자극적인 면이 있고 좀 신선한 느낌. 그것도 사실 뭐 많이 신선하지 않죠. 왜냐면 헝거 게임 같은 데서 좀 네. 개념을 따온 거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라는 것이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음. 그 영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벤 샤피로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의 활동을 하죠. 근데 뭐 정치 평론도 하고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하는데 그 래퍼랑 최근에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약간 조크식으로 해서 네. 풍자를 한 거죠. 이렇게 랩 관련해서 이렇게 하나 유튜브 영상을 올렸어요. 음. 근데 그 영상이 제가 마지막 체크했을 때 거의 지금은 1,000만 뷰 이상 이렇게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 물론 자기는 약간 농담 비슷하게 했지만 샤피로가 하는 말은 정치를 미국에서 관심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몇백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막 하고 평론하고 뭐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공화당이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고 바이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인데, 그 일상생활에서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뭘 했다,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게 나왔다, 또는 지금 뭐 이렇게 인기가 있는 배우들이라든지 뭐 시드니 스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뭘 했다고 하면 뭐 그것에 10배, 100배 되는 사람들이 일단 관심을 가지잖아요. 뭐 수천만 명, 심할 경우는 뭐 수억 명 사람들이 보니까 이 문화에 정말
힘이 크구나 음. 이런 것을 정말 새삼 느꼈다라는 이런 음. 얘기를 하는 것을 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를 이제 뭐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랑 이제 연관시켜 보자면 네. 이 문화 영역이 너무너무 참 중요하긴 한 것 같다.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정치적으로 이제 보수 음.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음. 생각도 좀 들어요. 음. 네.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한국 기독교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의 표현대로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게 이제 종교 생활의 어떤 출석부 체크하듯이. 근데 이제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라면 이게 진리라면 우리는 말 그대로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당에 나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칸막이처럼 딱 갇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예배 끝나고 내가 이제 집에 가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켤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계관의 결함 때문에 문화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중요성을 볼 수 있는 어떤 세계관의 어떤 구조 자체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오류가 있거나 이렇게 유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연결시키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교회당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시각이 열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문화 자체를 내가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같이 열릴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닫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게 이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진 않는데 덜 믿고 있는 상태 또는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믿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인의 영성에만 신경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무와 개인의 어떤 영성 이게 이제 양 날개로 가야 되는데 음. 한쪽 날개가 잘린 채로 가니까 문화에 관심이 없거나 문화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밖에 없는 세계관으로서 살아간다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결함 있는 이제 네. 결함 있는 세계관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상당수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상당 부분이 되지 않나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교회 생활에 뭐 열심히 하고 또 뭐 봉사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는 열심히 하지만 그 반대쪽의 어떤 삶의 영역이라든지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별로 안 가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관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특별히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좌파에 대해서도 음. 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드러내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소극적이고 주저하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혹시 뭐 책사님의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해서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기도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비늘이 벗겨져서 내가 경상도니까 우파가 아니고 기독교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의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러니까 이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데 저렇게 살지? 이런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선택을 하지? 이런 부분의 원인 분석을 많은 분들이 하셨다고 봐요. 근데 저는 가장 설득력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학사가 철학이에요. 음. 그리고 넌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런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네, 음. 무신론자에서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확인해봐야겠는데, 근데 진짜 이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들은 거의 당대 믿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C.S. 루이스 같은 네, 경우에도 아주 늦은 나이 때 맞습니다. 성인이 되고 네, 나서 신앙을 가지긴 네, 했죠. 알리스터 맥그리스도 그러고 음. 그러니까 한번 무신론적으로 진짜 그걸 무신론 체계를 아멘하고 살아봤던 체득적 경험이 있으니까 기독교로 딱 왔을 때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지를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긴 생각해 보면 그 약간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음. 같은 경우도 네, 원래 네. 무신론자였잖아요. 그 굉장히 그러니까 무신론자인가요? 그러니까 유대교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아, 비기독교인이었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뭐 그 신앙을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예. 가진 게 아니고 본인의 유대교를 음, 가지고 있다가 어떤 급격한 변화를 음, 통해서 체험을 한 케이스이긴 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한 이사야서에서 나온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걸 학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여물어서 자기가 정리가 돼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소에서 14년 정도,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 정도, 이 합치면 17년이거든요. 한 17년 반 정도 그게 이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게 정리가 좀
되지 않았을까. 음.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오면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중후반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잖아요. 아테네에 갔을 때 온 도시가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빡이 치거든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변론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광장에서 변론을 하는데 우리 말로 하면 대학교 교수들과도 토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시각에서는 아테네라는 온 도시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결함 있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한국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화도 내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교회당에서 종교 생활만 하고 전문가 영역이라고 평일 영역이라고 해서 딱 빠져나오면 이제 실질적 무신론자처럼 사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고 얘기가 빙빙 돌았는데 셰퍼 목사님 책을 보면은 철학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계관이 결함 있게 만들어지는 그 철학사적 과정을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인까지 포스트 모던 시대까지 정리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막 말하면 뭐 실존주의 막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진짜 좋아요. 혹시 뭐 셰퍼 중에 뭐 책 추천하실 게 있을까요? 뭐 딱 하나만 딱 읽어봐야 된다고 이성에서의 했을 때. 도피. 이성에서의 도피요. 네, 이성에서의 도피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두 개가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시면 이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구나. 그래서 일종의 셰퍼가 천재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 보면 다 셰퍼한테 배웠거나 셰퍼 영향을 지대하게 받거나 셰퍼와 같이 일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제 저는 그 공공의 영역에서 이 종교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종교 분리의 원칙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하면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신앙이 있는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그 공공의 영역에서 신앙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조차도 매우 터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 어떤 뭐 본인이 가진 신앙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요소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되겠지만 그걸 공적인 영역에서 오픈되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그 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그 영역까지 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문제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 그 복음주의 부흥 운동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개인의 영성에 골몰하게 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원래적 사회적 책무 있잖아요. 그거를 등한시하고 오히려 여기는 이제 기독교 좌파가 먹어버렸죠. 그리고 복음주의 운동이 너무 좋은데 개인의 영성에만 골몰하는 그래서 그거를 신플라톤주의적 영성을 집중하게 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날의 날개가 있고 사회적 책무와 내 개인 영성이 있는데 사회적 책무를 등한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토론을 우리가 활발히 했을 때 계속 만약에 청중을 데려다 놓고 서로 어떤 세계관이 맞냐 이렇게 대결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국에 계몽시키는 거 이게 지금 주안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런 논지라든지 설명하시는 그런 어떤 이론이라든지 철학 같은 것을 일단 공개된 장소에서 또 공론장에서 뭐 유튜브도 거기 포함이 되겠죠. 많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꼭 저랑 생각이 100% 같지 않더라도 생각이 좀 다른 분들도 초청을 해서 얘기를 하면서 디스커션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동기를 재단을 해서 그 동기를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공격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매장을 시켜버린다든지 발언 하나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묻어버린다든지 또 마음에 안 들면 약간 기분 상하는 게 있으면 뭐 민사나 형사로 걸어버리고 근데 이렇게 그 발언을 처벌하는 거는 매우 후진적이고 저는 미개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정치인은 특별히 더 그렇죠. 네. 뭐 지난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시민을 고소하기도 했잖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뭐 나쁜 예시를 제가 이렇게 따긴 했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어떤 표현에 대한 억압적인 문화가 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표현을 용인하고 그러니까 표현에 꼭 동일하진 않더라도 그 사람이 말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 문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퍼져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문화가 부조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그걸 변호하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는 음. 거죠.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근데 막상 자기가 이제 그 권리를 침해당할 때가 되면 아무도 거기 말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여러 가지 뭐 좀 말이 약간 세긴 했는데 음. 그러면 이제 그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뭐 책을 일단 2권을 쓰셨는데 제가 네. 여기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 네, 네. 일단 첫 번째 책은 그 신앙의 참견이라는 네. 책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누나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말이야. 네. 근데 책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신앙의 참견이란 책은 출판사에서 쓰자고 해서 쓴 책이고 아, 네. 네, 중요해요. 내가 음. 쓰고 싶은 책이 있고 출판사에서 쓰자고 한 책이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 청년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질문하는 내용이 많은데 범주를 나눠보면 이렇게 딱딱딱 나눠져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그러니까 서구 문명권에서 자란 사람은 자기가 당할 수 있는 고통의 카테고리가 좀 국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특히 여자분은 막 어두운 숲길을 헤치고 물을 길러오는 고통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초적인 고통을 모르고 그래서 연애 결혼 카테고리, 신앙생활 카테고리, 내 직장생활 카테고리 이게 좀 나눠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축약해가지고 거기에서 연애 결혼에서 많이 질문하는 거, 기독교 변증적으로 질문하는 거, 또 사명을 어떻게 찾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데, 진로는 어떻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세 개 범주로 나눠서 제 생각에 이제 쓴 책이 신앙의 참견이에요. 그래서 저 책이 나온 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이 책에 제가 썼던 내용이 아직은 통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책이고 그래서 2030이 평소 궁금해하는 게 거의 담겼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 두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일단 제목이 제가 그 도발적이라고 음. 말씀드렸는데 만약 제 동생도 이제 먼저 결혼을 하긴 했어요. 네. 나이 차이가 뭐 좀 있는데 만약 제 동생이 이런 책을 썼다 하면 일단 먼저 쥐어받고 시작하지 아, 않았을까. 그래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물론 네. 근데 이제 책사님 같은 경우에는 누나분의 그래도 당연히 동의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 공감대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책을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누나를 하는데요. 상정한 거죠. 상정을 네. 하고 네. 누나분의 반응은 어떠시던가요? 책 쓰고 그냥 나서요? 뭐 저희 누나 캐릭터가 좀 유니크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피드백은 따로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냥 쓰고 그냥 나서 보편적인 누나를 상정한 거죠. 아, 네. 네. 남동생 포지션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왜냐면 하기야 그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설교를 준비할 때 잘 안 풀릴 때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성도 한 명을 이렇게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을 생각하면 뭐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다든지 자녀 때문에 뭐 고통을 당한다든지 근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 그 말씀을 하는데도 그게 많은 성도한테 공감대를 일으키면서 도움이 되는 어떤 경우를 많이 봤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 누님의 어떤 고민이 오늘날 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그 미혼 청년 남녀들의 고민과 또 많이 교집합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키치 컨텐츠처럼 쓴 책이에요. 두 번째 책은. 키즈 콘텐츠? 그게 네. 뭐죠? 그러니까 재미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내용도 없고 내용이 어떻게 없어요? 아니 글자가 많이 없어요. 음. 원문체고 그리고 또 아재 개그지만 유머 코드도 넣고 네. 그래서 2030 여자 크리스천, 여자 복음주의 크리스천을 상정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냥 쉽게 보지만 자연스럽게 이 기독교적인 연애 결혼관이 좀 구조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했는데 뭐 모르죠. 뭐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책에 보면 제가 하나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결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혼을 먼저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 11년 차입니다. 11년 차. 야 그러면 몇 살 때 하신 거죠? 만 26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굉장히 젊으실 때,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네, 하신 네. 편이잖아요. 네. 근데 결혼을 왜 해야 되고 결혼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혼에 음. 대해서 아주 신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비혼 선언을 해버리기도 하고 아 굳이 결혼을 해야 되나? 그리고 실제 많은 이렇게 흥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뭐 비혼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컨텐츠가 생겨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왜 중요한 것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말하는 논지의 모든 그 토대는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라면, 창세기 1장 1절이 진짜 팩트고 트루라면, 진리라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 목적과 계획을 갖고 창조주가, 어떤 지적 존재가 우리를 만들었다고 전제를 하면은 그 창조주의 의도와 어떤 그 창조주가 원하는 길이 행복의 이 유일한 조건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 1장 1절이 맞다면, 그러니까 그 그러면 전제를 가지고 이제 그렇죠. 시작을 그 하시는 거네요. 모든 이야기는 그게 그러면 그 전제가 전제가 되는 없는 분들은 사실 그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을 못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세스 고딘의 마케팅 기법을 보면은 자기가 얘기할 때 이제 듣는 청자를 아주 좁고 구체적으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넌크리스천 분은 어쩔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저는 일단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메시지를 네, 네. 포커스를 맞춰서 네. 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전제를 하고 얘기해도 이 보편적으로 봐도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떤 주요 뭐랄까 뭐 좋은 게 많아요. 이 대표적으로 말하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때가 되어서 나의 온전한 모습을 찾는 느낌?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이분도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개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개인인 동시에 하나님이 사회적 존재잖아요. 성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노 사회라고 해서 개인으로 살면 편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은 커진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그 공허함에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과, 그리고 저는 결혼과 가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결혼을 해야 되냐? 기독교인을 상정하고 말하면 물론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독신으로 살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이분을 논외로 하고 왜 결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참 뜻을 찾고 참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넌 그렇게 생각하냐? 저는 체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천합니다. 안 싸운다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데 이게 결코 손해가 아니다. 손해가 아니고 손해가 아니다. 네. 아니 너무 경제적인가? 아니요. 네. 근데 그 손해라는 부분도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저출산이 뭐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잖아요. 지금 정치권도 참 뭐 그걸 해결하려고 위원회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네. 솔직히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만약에 정부가 뭐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면 뭐 저출산 위원회 만들면 저출산이 빵 하고 해결되고 그럼 경제 성장이 안 되면 뭐 경제 성장 10% 위원회 같은 거 만들면 다 그냥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참 너무 이렇게 변죽만 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 생각을 뭐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낳았을까? 과거에 어떻게 자녀를 낳았을까? 그 원인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게 됐죠. 근데 과거에 보면 대부분은 이게 농경 사회부터 그 다음에 뭐 중세 시대, 현대까지 이렇게 대부분의 시기 동안에 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노동력을 공급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비즈니스와 사업적인 부분에서 아까 뭐 책사님께서 경제적인 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굉장한 인센티브로 차지했던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중요성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성으로서 저는 그 말 그대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굉장히 큰 이유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행복해요. 아 진짜 행복하고 네. 그 가운데서 이제 결혼 생활과 그 다음에 그 생활 자체가 행복하다는 말씀이죠. 하라는 대로 하에서 이 길을 준행하는 삶이 행복이긴 한데 이 길을 가면 그런 거죠. 피자를 먹었을 때 맛있다는 느낌과 근데 내 영혼 그냥 피자를 먹었을 때 내 촉각은 미각은 맛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몸의 영양분은 좀 별개잖아요. 근데 결혼은 담백한 엄마가 차려준 평범한 밥 같지만 이게 내 생명 유지에 되게 도움이 되고 영양학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것처럼 결혼은
정말 차갑게 말하면 진화론적으로 말하면 결혼은 손해적인 부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한 여자와 한 배우자와 평생을 예를 들어 평생을 약속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절제 속에서 진짜 담백한 행복의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 진짜 좋아요. 예, 진짜 행복하고 진짜 뭐랄까 이 만족하고 음. 충만하다고 해야 되나? 예, 자족이 돼요. 네. 예. 그 참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이제 해외에서도 보면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결혼이 하지 않거나 아니면 결혼 시기가 늦춰지거나 하는 게 좀 전 세계적인 트렌드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뿐만 아니고 뭐 네.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여러 가지 개발됐다고 하는 그 민주화를 한 나라들도 혼인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게 분명히 트렌드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분명히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좀 뭐든지 참 다이나믹하잖아요. 네. 확 했다가 또 확 꺼졌다가. 근데 약간 제가 받는 느낌으로서는 해외에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한편으로 이제 해외에서는 그냥 결혼을 하나의 선호되는 가치로서 그냥 결혼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겨난다는 네. 느낌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결혼하지 않고도 뭐 충분히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는 어떤 본인만 어떤 계획과 생각과 가치관이 이제 사회 전반에 이렇게 주입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뭐 여성이과 결혼하지 않고도 뭐 자기 어떤 뭐 흥미라든지 재미라든지 커리어라든지 이런 데 집중하면서 그냥 결혼을 하나의 옵션에서 배제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통해서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청년들은. 저 이렇게 주변에 또래들 만나보고 특별히 남자들은 더 그렇거든요. 네. 그 20대 30대들 만나보면 다들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나 결혼하기 싫어하는 분은 정말 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좀 다른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어떤 거기에 대해서 뭐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그 다음 문제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다 보면. 한반도가 인공섬이잖아요. 군사분계선이 있으니까. 이 인공섬에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 항아리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함이 100이라고 하면 우리는 한 30처럼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그래서 두 세대 이런 출산율이면 두 세대만 지나도 이게 확 줄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애들을 2명, 3명 낳아도 이게 회복이 안 된대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걸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투트랙으로 생각을 하면 이 출산율을 장려할 때 저는 일단 마음혁명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도적으로는 결국 돈이잖아요. 집값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파격적인 그리고 육아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렇게 사실 약간 분위기 자체가 너무 남들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근데- 그걸 많이 느끼는데요. 근데 제가 이틀 전에 기사 하나 읽었는데 화성시가 지금 전국에서 애를 가장 많이 낳는 데요. 동탄. 동탄 있는 곳이요. 근데 그 동탄이 소아과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 자체가 애를 키워도 쉬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직장도 동탄에 있고 그리고 집도 동탄에 있고 유치원도 가깝고 모든 게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애를 편하게 뭐 공무원이 뭐 3명 낳고 회사 다니는 사람 3명 낳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과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나 어떤 이런 사회 구조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자리를 잡아줘도 낳거든요. 근데 동탄이나 세종시를 보면 좀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내도 지금 임신 중이니까 실제로 제도적으로 월 얼마씩 준다. 그러면 마음이 움직여요. 그게 효과가 네,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확실하게 이 내가 진짜 좀 키울만 하네라는 식 뭐 대단하게 많이 줘라 이건 아닌데 그런 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도 말하는 게 정부에서 시에서 주는 게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원도 막 내가 간다고 하면 갈 수도 있고 물론 동네마다 좀 다르지만 그게 결코 작지 않다. 그래서 더 파격적으로 좀 이렇게 밀어주면은 사람들이 확실히 바뀔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책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저희가 임신을 해보니까 당사자로서 경험을 네. 해보시니까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아까 그 저희가 했던 대화로 좀 돌아가자면 그 출산이나 혼인 관련해서도 이제 자녀를 낳을 때 아까 제가 뭐
작가님도 마찬가지지만 뭐 경제적인 부분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종교인으로서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으니까 이게 성경이 일단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 네. 자녀가 많은 것은 복이고 음. 시편에도 뭐 장사에 있는 화상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네. 같아서 거기 원수를 만났을 음. 때 부끄럽지 않으리로다 그런 음. 말씀도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좀 나름 찾아봤어요. 근데 그 말씀 말고는 그 구절 말고는 명시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이다 이런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다만 제가 느낀 게 그냥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그 약속이나 언약이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뭐 후손에게 뭐 복을 줄 것이다. 뭐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 이걸 가르치라라는 뭐 계명을 가르치고 뭐 이마에도 새기고 문간에도 새기고 뭐 다 이렇게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하나의 전제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계명을 주실 때 당대뿐만 아니고 그 자손들을 당연 인간들이 번식해서 낳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 봤을 때 그 성경적인 분위기 전체를 보면 분명히 출산을 장려하고 축복하고 또 그걸 환영하는 그런 문화가 신구약 성경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자녀를 낳는 게 엄밀하게 말하면 아까 뭐 작가님 말씀하신 거는 뭐 행복의 네. 길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취감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떤 행복감과 의미를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네. 얘기를 하자면요.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했을 때 자녀 낳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만과 이렇게 일치되는 건 아닌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앙이나 또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차이가 뭐냐면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이제 없어지더라도 오히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자산이 아니고 부채가 된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가지는 게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순종하면서 낳다 보면 여기 안에 뭐 의미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자녀를 낳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가 봤던 어떤 그 메리 에버스타트라는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어요. 미국에. 근데 그 사람은 이 저출산의 요인 중에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서 종교의 쇠퇴, 특별히 그 기독교의 쇠퇴를 아주 결정적인 어떤 요인 중에 하나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게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뭐 종교 편향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많이 이걸 간과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독교가 많아지고 유대 기독교적인 가치가 이렇게 왕성할 때 함께 출산율이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올라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사실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 한국에서도 보면 출산율이 이렇게 많이 높아졌을 때가 물론 경제가 발전한 시기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시기하고 이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함께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창세기를 보면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다른 생명체를 만들 때 얘네들은 인격체가 아닌데도 창조주가 조물주가 이 인간이 아닌 생명체한테도 뭐라고 명령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면서도 인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명체의 본질적 축복은 그리고 생명체의 본분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일단 우리들의 본능적 로직이죠. 신이 분부하신 로직. 그러면 사탄은 이 영적 로직을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조물주가 100% 선이시고 100% 진리라면 이분이 명령하는 건 우리가 이제 명령에 대한 거부감이 있긴 한데 이분의 명령은 100%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생명체의 본질이고, 그러면 이 로직을 알고 있는 사탄은 이걸 어떻게든 으깨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웅덩이 이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기후위기 환경주의 있잖아요. 그 기반이 멜서스의 인구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환경주의로 시작하든 페미니즘적으로 유물론적 여성주의로 시작하든 결국은 생명의 잉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귀결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이 종교적으로 보는 거죠. 이 창세기 1장 1절을 기초 삼아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전제하면은 한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생명체의 본질이라고 하고,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입장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합리적이라는 이유 그리고 효율적이라는 이유 갖가지 명분을 들어서 결국은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게 되는 건 이 어떤 영적인 로직이 좀 귀결되는 게 다르다. 출처가 좀 다른 어떤 인풋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결혼을 안 한다는 건
서양에선 이런 이유로 결혼 안 한다. 한국에선 이런 이유로 결혼 안 한다. 근데 본질은 그러니까 카테고리는 좀 달라 보여도 본질은 일단은 결혼을 안 하는. 그래서 이 예수님 보시면 말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타적, 신본주의적, 복음주의적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이기적 그리고 관능적, 본능적, 자연주의적 사랑과는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기성이 팽만한 시대가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OECD 선진국부터 자연주의가 너무 주류가 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결혼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한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아직 좀 달라요. 서구랑 좀 다르긴 한데 여기에서 좀 이렇게 펌핑을 해줄 필요가 있고 저는 여기에서 좀 개혁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로운 어떤 혜택이나 이런 걸 같이 줘야 겨우 좀 이게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한 지원을 하면 얼마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필요하다 생각하세요? 부영의 사장님인가 그 화제가 됐잖아요. 자녀 셋 나면 1억 준다고 했나? 집 준다고 했나? 한 명 나면 1억 준다고 하고 셋 나면 집 준다고 했나?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기사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파격적으로 그런 식으로 파격적인 확 와닿게 출산에 대해서 네.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죠.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정부가 하는 거는 뭐 되겠어? 약간 좀 자유주의적으로 좀 정부가 하는 건 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정부나 이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정말 10,000원, 20,000원 지금 아끼는 시대인데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쓸데없는 부처 같은 거 없애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그냥 저출산에만 몰빵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저는 소위 말해서 좌파 우파보다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하긴 뭐 나라가 없어지면 좌파 우파가 어디 네. 있겠어요. 아 일단 애가 태어나야 얘가 좌파 우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로.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심각한 거네.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하면 그런 얘기도 해요. 아, 대한민국이 지금 땅도 좁은데 5천만이나 되는 사람이 살고 있다. 근데 뭐 스웨덴 같은 나라는 훨씬 한반도 몇 배 되면서도 인구가 뭐 900만밖에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린 인구가 좀 줄어야 돼 이렇게 자조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야 한번 시골 가서 살아봐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차 타고 가면 한국에 땅 진짜 많잖아요. 한국 되게 넓어요. 생각보다 몰려 있어서 그렇지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에 맞아요. 이렇게 비어 있는 땅이 많죠. 텅텅 비었어. 네, 자동차 맞아요. 가면 다 산이고 숲이고 살 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좀 분산이 되면서 이게 그렇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필요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만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게 고령화가 같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정말 핵심적인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출산 인구가 뭐 올해 20만 명밖에 안 태어났다 신생아 뭐 그것도 정말 심각한 비극인데 한편으로 이게 역피라미드가 굉장히 가속화되는 나라다 보니까 그러면 이 많은 70대, 80대 이제 의학이 발전하고 90대 되는 분들은 누가 과연 부양할 것인가? 그분들이 다 결국에는 국가연금을 통해 가지고 서포트를 받아야 되잖아요. 현재 시스템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거를 확신하지 이게 직시하지 않고 그냥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 신생아가 줄고 있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만 보는 어떤 관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령화 문제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생각한 건데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낳고 애 낳아도 20년 뒤에 성인이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민청 이것도 뭐 일리가 있겠지만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이민을 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잖아요. 위에 북한 있고 중국 있고 조선족 있고 다 약간 공산권 그거고 일단 중동에서 넘어와도 이건 이슬람이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들어오면 돼요. 외국인 한국인요. 뭐 교포 같은 사람들 말씀하시는 일종의 건가요? 디아스포라지. 그래서 알리아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 버전 알리아.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계신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을 끌어들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쿠팡이지 않을까. 로켓 배송이지 않을까. 아 로켓 배송이요. 장난입니다. 책사님 생각하시기에 뭐 결혼이나 또 연애 멘토링을 많이 하시는데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게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약간 저는 대화가 재미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다 그냥 성경적으로 귀결되니까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정말 예수님 많이 사랑한 사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평일에도 열심히 믿고 따르고 정말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러니까 무늬만 교회를 다니거나 뭐 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네네네. 음. 그게 모든 질문의 귀결이긴 한데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인격적인 대화를 많이 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할 때 인격적인 대화를 많이 해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보시면 그리고 사계절 만나봐라 이게 그러니까 언행을 보면 되잖아요. 언도 보고 행도 보고 음.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그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네, 성경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따르는 네. 그런. 근데 요즘에는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원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미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다이아몬드만 찾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원석됨을 찾아야 된다. 그럼 그 원석의 조건은 그렇게 막 높진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아주 극단적인 예로 하나의 예로 뭐 새벽 예배 다닌다. 아니면 뭐 기도 생활한다. 뭐 이런 게 힌트가 될 수 있겠죠. 네. 음. 겸손. 근데 그 모든 포인트가 겸손 같아요, 저는. 겸손. 네. 음. 겸손해야 사과도 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도 알고 겸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맞아요. 겸손 동시에 그리고 또 약간 어떤 자신감도 필요할 때는 또 음. 자신감을 하긴 겸손이라는 것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네. 네, 자신의 어떤 상황을 알고 또 필요할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거 네. 그것도 포함이 되니까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이 궁금했는데 온라인 특별히 커뮤니티에서 레드필 같은 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아. 레드필 이론이라 해서 아. 남성들에게 특별히 젊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네. 어필하는 이론들이 있고 또 알파메일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일단 특정 유튜버나 특정인을 이렇게 겨냥해서 말하진 않을 거고 그냥 그 외국에서 수입된 이론의 어떤 그 대략적인 부분에서의 제 생각을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는 이게 항상 뭐 본명을 말하면 그 뭐 이렇게 민사나 형사로 걸어버리니까 음. 그리고 막 이 참 부족한 게 저도 참 많이 느끼는 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박을 하고 반박을 하고 뭐 비판을 받았으면 그 비판에 대해서 네가 나를 잘못 이해했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내 의견은 진짜 이거다. 이렇게 뭐 글을 쓰고 영상을 찍으면 괜찮은데 인신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형사 민사를 걸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말을 할 때 조심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위축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요. 굉장히 그렇게 좋지 않은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막 그렇게 활동하신 분이 있고 뭐 네.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있잖아요. 뭐 해외에 있는 인물로 왜냐면 예. 얘기하자면 앤드류 테이트. 예. 앤드류 테이트가 뭐 책사님을 민사 형사 걸진 않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앤드류 테이트로 상정해서 말을 할게요. 그러면 그냥 그거예요. 이 진화생물학에 대한 아웃풋이 아닐까. 진화생물학.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 결여돼 있는데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에서 성경적인 어떤 그 가이드라인과 초월적 다림줄이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좀 튀어나온 어떤 그런 반대급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전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진화생물학적으로 저렇게 반동적인 어떤 이 반대급부가 나오는 건 아닌가. 근데 그렇게 사람들의 그 얘기가 네. 젊은 남성들 그리고 젊은 여성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어떤 테이크를 가지고 계세요? 본질적으로 일단 케바케가 정답일 텐데 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적인 어떤 이 기반이 없으면은 반드시 어떤 부분에서 부작용이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필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근데 근데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음. 저는 그 앤드류 테이트나 말만 들었어요. 음. 그리고 그 이론이 잘 뭔지 몰라요.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고. 근데 일단 거기에서는 절제가 없죠. 절제라는 요소가 없잖아요. 성경에서는 사랑을 오래 참음이다 이러면서 이 절제주의적인 사랑이나 그리고 절제주의적인 그 성경적인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남성성,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여성성,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한 몸이 될 때 서로 이 조건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맺어주는 근데 그게 상호 보완적으로 절제가 바탕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이 개념 없이 그냥 진화생물학적으로 남성성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다가 그러면은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하여튼 그 앤드류 테이트가 성경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말하는 이론적인 영향이 뭐 실제 있으면 그 사람은 무슬림이라고 알고 있어요. 무슬림. 그것도 뭐 전략적으로 이 뭐라 그러지? 종기를 옮기는 걸 뭐라고 하죠? 개종을 한다. 네, 전략적인 개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뭐 자신감을 얻는 사람도 있겠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절제주의적인 결혼에서 찾는 그리고 절제주의적인 어떤 성령 충만 자체가 절제잖아요. 거룩이고 구별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독교적 관점에선 필연적인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어 이렇게 뭐 깊게 생각을 해본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게 하나의 현상이긴 하잖아요.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특별히 미국이나 유럽 남성들한테 폭발적으로 네.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네.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니까요. 음.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뭔가 힘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음.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졌고 많은 부와 명예와 성취를 거머쥐게 됐으면 어쨌든 팔로워가 있어야 될 텐데 자기 혼자 뭐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성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있는 어떤 수많은 남성들, 특별히 남자 젊은 남성들의 그 팔로워들이 있을 텐데 그 어떤 힘 자체는 분명히 뭔가 있긴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든지 간에 결국에는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영향력 있고 뭐 돈 있고 이렇게 뭐 멋져 보이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한다고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걸 보고 나서 소화하고 나서 영상을 보고 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기준에 따라서는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고 또 저거는 좀 틀린 말인 것 같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경적인 종말론에 의거해서 종말이 되면 이제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니까 반성경적인 문화가 창궐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일환으로 그 성경적인 종말론적 타임라인을 보면서 성경에서 막 이렇게 원색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주요 말세의 표징 중에 하나가 저는 남성성을 약화시키는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걔는 이제 앤드류 테이트는 이런 이야기나 이런 것들 자체를 모를 테지만 얘는 어찌됐건 이제 불만을 갖고 자기가 옳다는 목소리를 냈고 근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자연주의적 반동 같아요. 그러니까 초자연계가 있고 영계가 있고 자연계가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있으면 우리는 영혼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덩어리인 동시에 영혼이 있고 이게 종합적인 어떤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으면 얘네들은 일단 뭐 무종교는 아니니까 뭐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핵심 포인트가 진화생물학적이다. 그래서 좋은 점은 있겠죠. 왜냐하면 남성성이 자꾸 꺼져가는 이 상황에서 이 남성의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의 긍정적인 시너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질 자체가 긍정적이냐? 저는 좀 거기에서 좀 배타적인 좀 비판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남성에 대한 공격은 사실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서구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특별히 그 보이즈에 대한 공격, 워런 보이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참 저도 이게 한편으로 생각드는 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앤드류 테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상에 네, 대해서 그렇죠, 이게 그렇죠. 문제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과도한 레디컬 페미니즘이라든지 또는 뭐 남성들이 결혼했을 때 이혼할 때 뭐 이렇게 양육권 분쟁을 할 때 항상 남자들이 손해 보는 쪽으로 법원이 판결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또 뭐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훨씬 부당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기존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레드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레드필을 먹고 깨어나야 된다. 이런 사회 부조리한 시스템을 벗어나서 우리가 억압에서 벗어나서 진짜 알파 메일로 이렇게 그게 결국에는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 모두가 알파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남성다운 삶이다라고 이렇게 어필하니까 젊은 남자들한테는 또 그게 굉장한 어떤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 부당한 사회에서 내가 저렇게 살면 뭔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주기도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뭐 작가님 말씀하신 것과도 좀 일맥상통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는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주의적으로 돈 많고 여자 많고 뭐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전 진짜 그 사람 잘 모르거든요. 그냥 영상 몇 개 본 게 단데 근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성공이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러운 성공의 종류는 아닌 것 같고 음. 그리고 그 그냥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됐고 명예를 갖게 됐고 그거는 어, 뭐 객관적인 어, 거니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근데 그건 이제 뭐 책사님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성공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성공이죠. 음. 이 자연주의적으로 보면 성공인데 음. 만약에 초자연계가 있고 영계가 있고 조물주가 있고 그분이 선의 기준이라면 그거는 바람에 날리는 성공의 종류일 수 있죠. 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사람 자체가 건강한 아빠상은 아니잖아요. 음.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게 부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려서 막 뭘 건드린 거죠. 남성성을 자꾸 폭력성 있게 잠재적 가해자로 보고 남자가 막 피해를 보고 이런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상징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작용이 나온다는 게 아까 그런 의미였어요. 음. 부작용이 본인 스스로 보여주는 남성상이 저렇게 해야 남자의 성공이다. 이거부터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예. 그렇죠. 네, 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 서구 문명에 대해서 뭐 책사님께서도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뭐 샤피로 얘기로 좀 돌아가자면 그 역사의 오른편을 가장 잘 활용해 주시는 음. 분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물론 제가 쓴 책은 아니고 저는 번역을 하긴 음, 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음, 또 책사님 통해 가지고 그 벤 샤피로를 또 알게 되기도 하고 음, 또 독서 멘토링을 통해서 경험을 하기도 하고 음, 또 많은 사람들이 서구 문명이라는 것 자체를 음, 아예 처음 듣거나 음,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또 책사님께서 그걸 설명해 주시면서 이게 대중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독서 멘토링을 하실 때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책을 지정하면 뭐 그 똑같은 책을 많이 반복하시진 않잖아요. 그런 네, 경우가 있나요? 네, 아니요. 별로 없죠. 네, 네. 근데 어떻게 이 역사의 오른편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아, 멘토링을 진행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 스스로도 좀 이 윤곽을 잡을 수 있었던 책이고 그리고 걔가 이제 벤 샤피로가 이제 유대인이니까 좀 한계는 있는데 그래도 유대 기독교적 유신론적으로 이런 쭉 철학사적 서사를 이런 식으로 쓴 책은 저는 처음이었어요. 다른 책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많았고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일단 저도 회독을 하는 거죠. 이 책을 여러 번 보면서 안 보였던 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이 다 100% 맞다 이것만 맞다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 윤곽을 잡게 되고 그러면서 왜 여러 번을 했냐? 계속 수요가 있으니까 했겠죠. 예, 계속 수요가 중요한 있으니까. 부분이죠. 예, 수요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게 이게 돈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철학사적 서사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정리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소위 말 좀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지적으로나 배경 지식으로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면 어려워해요. 아무리 쉽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도 어려워하고 그리고 이걸 이해한다 그래도 한두 번에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 익어서 소화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한국에서 이런 식의 서사로 설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읽고 끝내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다. 한 세 번 정도 봐야. 근데 이렇게 해도 현대인이 바빠서 세 번 안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시고 들으시면 어찌 됐건 이제 윤곽을 계속 잡아 나가는 거니까. 그 책을 보시면서 제일 이렇게 새롭게 와닿았다거나 이 부분이 너무너무 좋았다 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음, 내용 중에서요.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일단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넌크리스천적 서사가 저는 도움이 됐죠. 이건 근데 저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테네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 이성 철학과 계몽주의와 이런 흐름이 어떻게 갔고 이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근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 친구도 말하잖아요. 이 책에 다 담을 수 없다. 그런 책 종류가 다 담을 수는 그냥 없으니까. 개론서 예, 비슷한 예. 거니까요. 그러니까 맛배기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작가 입장에서 독자 친화적인 작가가 있고 약간 좀 자기 논리대로 쓰는데 이제 독자가 좀 더 풀어줬으면 독자가 더 얘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런 건 좀 아쉬운 건 있어요. 너무 큰 이야기를 거대 담론을 다루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저는 이제 넌크리스천적 세계관에서 이 흐름을 알 수 있는 거 이 부분이 저는 좋았어요. 음.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특별히 뭐 그 서구 문명이라는 게 저도 하나의 어떤 큰 흐름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음, 좋았어요. 음, 그러니까 뭐 아테네부터
아테네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문명이 시실과 또 네. 날줄처럼 이렇게 꼬여가면서 결국 문명을 형성해서 지금까지 그 미국을 거쳐서 또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그냥 뭐 5천 년 동안 이어 내려온 역사와 전통의 근거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서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역사를 보통 배울 때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배우니까요. 근데 정말 철학적으로 또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바라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체제라는 것은 서구 문명이 이식된 거잖아요. 우리 한반도에 이식돼서 새롭게 뭐 샤피로가 그 서론에서도 한국 어판 서문에도 얘기하긴 했지만 이식돼서 한반도라는 환경에 맞게 고유한 형태로 이제 꽃피운 문명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그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뿌리를 찾는 데 있어서 내 뿌리, 나의 뿌리가 물론 한국인으로서 뭐 조선이나 신라나 뭐 고구려나 백제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이제 제 DNA나 혈통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내 정신적인 것,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가치관과 대한민국의 어떤 기반을 얘기할 때는 오히려 그 예루살렘과 아테네부터 시작돼서 런던과 또 미국을 거쳐서 특별히 선교사들의 많은 역할이 중요했죠. 또 이승만이라는 아주 그 큰 인물을 통해서 한반도에 이식된 그 전체적인 흐름이 있었구나. 이 뿌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나무를 맺어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이파리가 무성하게 된 것이구나. 그걸 관조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줘서 저는 참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떠다녀서 갑자기 형성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이런 흐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이런 맥락 가운데 있구나.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그게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약간 연결을 하자면 이승만에 대해서도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서 이승만이 이런 맥락 가운데서 이해하고 아마 대한민국을 건국했을 때도 그런 생각을 아마 했었겠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최근에 뭐 건국 전쟁 같은 것도 이제 이슈가 됐는데 좀 어떠셨나요? 그거 영화 보셨죠? 네. 네. 뭐, 특별히 느끼신 바나 아니면 생각이 있으셨나요? 일단 책에서 이승만을 이제 옹호하는 책, 사실을 드러내는 책을 통해서 일단 큰 흐름은 잡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 이 사실들도 많았고, 근데 저는 일단 이 좀 다큐멘터리가, 그러니까 요즘 다큐멘터리 같은 보편성을 띠는 동시에 좀 투박한 부분이 보였어요.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역시 예술을 하셔서 그런지 아니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두 분이 부부가 가내수공업처럼 편집하고 했다고 해요. 부부가 하셨어요? 그 감독님만이 하신 게 아니고 그 아니, 사모님 편집 과정에서. 편집 과정에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신문 기사로는. 음. 그래서 그렇게 가내수공업처럼 만든 영화인데 100만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좀 투박하구나. 근데 투박한데도 좀 이렇게 힘을 주시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대중적인 보편성을 띠느냐 안 띠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애국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잡아야 될 포인트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애국심으로 갈아 넣어도 이게 보편적인 감성에 이게 딱 안 오면은 영화가 안 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투박한 부분이지만 좀 매크로하게 말하면 그래도 이 대중적인 보편성을 띈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저는 퍼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후반에 이 얘기하면 그 감독님 좀, 그 후반에 그러니까 이승만 붐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후반에 영화 또 만들었잖아요. 작년에 개봉했는데 또 이렇게 개봉하셨는데 그게 흥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적의 시작인가 그 네, 영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원인 분석을 할 때 뭐 실력이 없었다,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것들을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볼, 고찰해볼 필요는 있다.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보편성을 띠는 게 중요하다. 그 작품이 막 보편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영화 자체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건국 전쟁으로만 이렇게 오면은 그 소위 말해서 내가 이 영화를 공유해도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만든 뮤지컬은 심파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저는 그런 거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소위 말해서 작품성, 그 자체의 작품성이 좀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게 이제 퍼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걸 보게 됐어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승만에 대해서 안지는 꽤 됐지만 예전에 뭐 페이스북 같은 거 활동할 때도 이승만에 대한 글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뭐 7년 전이죠. 7년 전. 뭐 그때 당시 이승만 얘기하면 박정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보수라고 하는 분들도 공감을 많이 했지만 이승만은 많이
그냥 어색해한다든지 또는 터부시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승만을 그때부터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현상을 이번에 건국전쟁이 개봉하면서 저는 많이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되구나. 그 대한민국에 이런 이승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감동을 받는다는 게 제가 사실 저는 뭐 이제 그 감동을 한참 전에 받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갑작스럽게 이런 이승만 현상이 퍼질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결국에는 뭐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영화 자체도 내용이 너무 좋았지만 그 영화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저는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좋은 뭐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특별히 뭐 방공포로 석방 이런 거는 컨텐츠로 만들면 너무너무 영화 하나를 만들 수도 있을 만큼 좋은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근데 좀 제가 너무 현실적이고 약간 좀 염세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상업 영화로 개봉했으면 절대로 100만이 안 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연 배우 자체가 캐스팅이 안 됐을 거고 자본력도 그러니까 자본을 넣으면 넣을수록 퀄리티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갖고 그러니까 포맷이 가장 적확했다. 전 그렇게 보고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이 붐으로 막 투자받고 뭘 만들고 뭘 만들어도 정말 상업 영화에서의 그 영화 배우들이 아니면 좀 힘들 수 있지 않을까. 하긴 서울의 봄 같은 것도 저도 보긴 했는데 뭐 내용을 뭐 동의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뭐 나름 괜찮게 만든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괜찮게 전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네. 괜찮게 만들었다. 그냥 뭐 거기 영화관에 들어가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있어도 크게 졸리지 않고 영화를 그냥 즐길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놓은 거죠. 뭐 배우들의 연기도 어색하지 않고 개연성도 있고 스토리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앞으로 우파 영화가 이제 다큐멘터리로 시작했지만 그런 쪽으로도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분명히 생각은 해요. 맞습니다. 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네, 좋죠. 뭐 택시 운전사 옛날에 뭐죠? 택시 그 광주 예, 관련해서 예, 만든 예. 영화도 그렇고 뭐 좌파들은 그런 영화 많이 만들잖아요. 동막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괴물도 있고. 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난데 그 잘 만드는 게 힘들어요. 음. 네. 그렇습니다. 그 자본이 다 그쪽에 있어서. 네. 뭐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을 딱 2가지만 더 드리자면 이제 책사님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뭐 시작을 할 때 다양한 타이틀을 갖고 계시죠. 뭐 작가, 강연자, 또 컨텐츠 크리에이터, 사자그라운드 대표. 10년 뒤에 본인의 모습이 어떨 것 같으세요? 10년 뒤에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애를 키우고 있겠죠. 애를 키우고 있고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출산 예정이라고 하셨죠? 네. 아빠가 돼서 정신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지금 하여튼 제가 쓰고 싶은 책을 써야 되는데 원고를 쓸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책이 뭐 어떤 거를 구상하고 하고 그냥 계시는 제가 거예요? 평소 쓰려고 했던 거 기독교 정치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쓰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약간 무게가 있는 책을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럴까요? 그러면 네, 뭐 왜냐면 무게감이 정치관이나 이런 있겠죠. 거는 그래도 약간 일상의 적용 이런 거랑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철학적이고 담론적인 얘기를 다루는 네. 거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한국적인 기독교 보수주의적 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번역하는 책이잖아요. 이번에 이 조평세 박사님 하셨던 성경과 정치도 웨인 그루뎀이 10년 전에 쓴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예시가 한국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만 포인트를 잡아주면 좋겠다 싶어서 쓰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뭐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또 엄청난 대작이 나오겠네요. 아니. 대작이 아이. 나와서 네,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년 근데 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미국 보수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하고 또 현재도 관심을 가지고 팔로우하고 있지만 그게 또 한국 상황에 적용되는 거 있어서는 항상 뭐 매끄럽게 이식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나름대로 대한민국 보수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보수로서 그 가치관과 또 서사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관점, 그 문화 이런 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참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국부들의 가치를 회복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이제 개척을 해야 되니까 완전 토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10년 뒤에도 뭐 그런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뭐 그리고 사실 뭐 그걸 찾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인물이 이승만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게 참 너무너무 미국에 비해서는 뭐 토양이 척박하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최근에 그 네타냐후가 쓴 그 자서전을 봤어요. 네. 비비 마이 스토리라는 네. 굉장히 내용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 이제 본인이 마가렛 대처를 만났던 일화를 얘기하더라고요. 영국에 이제 그 수상으로 은퇴하고 나서 들릴 일이 있었는데 이제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대처가 이제 뭐 레이건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영국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자기가 어떻게 개혁을 했는지 설명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미국에 대해서 비비하고 네타냐후하고 대처가 대화를 하면서 대처가 미국을 약간 이게 부러운 듯한 말 비슷하게 넌지시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인들은 나보다 훨씬 쉬운 일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레이건은 같은 파트너였지만 동시대 지도자였지만 나보다 훨씬 쉬운 일을 했다. 왜냐하면 America was 그러니까 미국은 처음부터 제대로 세팅된 나라였기 때문이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영국은 그렇진 않잖아요. 표현의 자유라든지 종교의 자유라든지 이런 문화를 헌법에 이렇게 보장해 놓은 디폴트 값은 없으니까 대처가 그걸 처음부터 규제 개혁이라든지 작은 정부 이런 개념을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야 돼라면서 지시할 어떤 지향점이 있었던 건 아니죠. 본인이 좀 어떤 그 철학을 설명하면서 영국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그걸 만들어 나갔어야 됐는데 레이건은 순풍을 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방향성을 잃은 이유가 뭐냐? 국부들에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손가락을 지시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마치 성경에서 뭐 왕들이 이렇게 길을 헤매면 다윗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근데 그게 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은 아직 그 정도의 어떤 인적 자원은 없기 때문에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게 또 한국에 있는 어떤 기독교인 또 보수주의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네, 음. 맞습니다. 음.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 네,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또는 뭐 2030이라고 음. 요즘에 많이 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버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20대 나에게 돌아가서 내가 20대 나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저는 지금 2030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결혼해라. 결혼해라. 네, 결혼 그리고 되도록 일찍 하는 게 좋다. 남자든 여자든. 네, 음. 타성에 젖어서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못한다. 그러니까 아예 바보였을 때 해라 이런 게 아니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는 걸 추천하고. 꼭 저한테 하시는 얘기 같아요. 아니 진짜. 그래서 의료학적으로 여자분들은 35 이후에 임신하면 노산이고. 그러니까 뭐 이제 결혼이 끝이 아니고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결혼하시라 적극 추천해드리고, 이 유사성, 심리적 유사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혼 생활이 행복하대요. 만족도가 높대요. 근데 이제 성경 두 사람 간의 심리적 네, 유사성. 심리적 얘기하시는 유사성.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적으로는 신앙관이 엇비슷하면 유사성이 정말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성을 보는 눈도 좀 너무 세속적이면 바꿔야 되고 다 많은데, 그래도 결혼에 대한 걸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의 본질이 비합리적인 거라고 하면, 그래서 부모님도 비합리적으로 합리랑 효율 따지면 부모님도 결혼 못 해요. 합리랑 효율 따지면은 70년대 80년대는 더 애 낳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인류 어떤 보편적 흐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아니라 거기에서 좀 믿을 구석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돈도 중요하지만 이 다른 어떤 초자연적 가치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여기셔서 나갔으면 좋겠다. 응원. 재지 말고 결혼하라. 네. 그리고 그 거기 안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와 행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될까요? 네. 동시에 결혼관이 좀 남자든 여자든 좀 성경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한테 그러면 좀 전통적인 결혼관이라고 말씀을 절제주의적. 드릴까요? 절대주의적. 절제가 절제주의적인. 절제 안에서 행복과 자유가 나온다. 음. 절제.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거. 이게 심리적 인간이잖아요. 그게 내 마음이 기준이 아니고, 뭐 저는 성경이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곧 이제 진리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고 하면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담백한 어떤 피자의 말초적인 음식도 맛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엄마가 차려주는 담백한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나를 정말 유익하게 해주는 것처럼 된장찌개 같은 예, 본인이 만들어 주시는. 내 연애관에서 좀 인스턴트를 좀 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책사님이 이제 20대에 본인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세계관 공부를 20대 초반에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강연을 할 때 내용이 좀 원색적이고 좁아요. 좁고 선명한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너는 깨끗하냐? 아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연애 결혼이든 세계관이든 제가 강연하는 걸 제가 어릴 때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혼자 찾았거든요. 혼자 책 읽고 강연 듣고 이렇게 혼자 찾아서 좀 빨리 찾으면 또 이렇게 더 해나갈 수 있는 일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예, 그런 말을 하고 싶네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아마 갈 가능성이 크겠네요. 제, 다만 성, 시작점이 좀 빨라질 네. 뿐이다. 그런 말씀이죠. 제 성격이 좀 그래요. 아 그리고 영어 해라. 영어해라. 영어 공부해라. 음. 제가 진짜 진지하게 완전 핑계거든요. 이게 자기 합리화인데 자기 합리화적 핑계를 하나 대자면 제가 이 진지하게 각 잡고 영어 공부를 할지 각 잡고 책을 읽을지 이거를 고민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쪽으로 갔어요. 이게 완전한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나에게 야 영어 해라. 영어 열심히. 예, 예. 예. 뭐 지금도 늦지 않으셨잖아요. 뭐. 그렇죠. 예, 열심히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네, 기초 얼마든지. 회화 영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너무너무 귀한 인사이트를 나누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아유. 첫 게스트가 되어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저도 응원하면서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